안녕하십니까. 이제 7주차입니다. 다음 주 8주차 이제 기말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는 문제가 다 나와 있죠. 우리 관리장 책임 교수님께서 문제 내신 거 요약 정리하라는 건데 아주 쉬워요. 요약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시면 웬만큼 저희 교수님들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것만큼 또 힘드시게 하시는 거니까 사항 참작해서 그렇게 잘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7장 아동복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이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아동복지 정책이 이 사회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노력 이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출생, 행복, 안전, 그리고 자랄 수 있는 보육, 그리고 아동의 복지 이것을 보장하는 게 바로 아동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관점 그리고 정책의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또 아동복지 전문가로서의 정책 참여 방법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1교시는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관점 그리고 아동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이제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거 우선에 이제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부터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동복지 정책이란 정부와 사회 이 정부와 사회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모든 정책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정책에는 법률, 재정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형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돕는 어떤 사회적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가 바로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수당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어떤 양육 지원금이죠. 아니면은 어떤 또 보육 정책,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원 이제 이런 게 다 아동 정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어떤 지자체의 책무 이것으로 아동과 그 보호자 또 가정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동 개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채택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것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 네 가지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할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죠.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은 모든 아동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것의 아동 권리를 보장해서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국가 차원의 계획 지침 등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협약 이후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동의 권리를 주체로 보고 아동 의견을 존중하고 또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도 설립했고 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하고 또 권리 기반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행복한 성장, 이것을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는 예방적 지원부터 보호 조치, 이런 게 폭넓게 이 폭넓은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이 되고 또 아동과 가정, 이 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처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더라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오는 건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아동에 대한 어떤 지침을 세웠죠. 그래서 정책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칙, 규율, 이제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이 정책의 폴리시티는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원칙, 방향, 그리고 행동 노선과 계획, 이제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특성이고, 왜 앞으로 나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더라라는 부분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적 관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국가 부권주의, 가족 및 부모의 권리 옹호, 아동 권리 및 해방령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면 이 아동 및 가족을 봤을 때 이 아동과는요, 국가 부권주의에서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성인과 다른 욕구를 가지는 존재다라고 이제 아동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가족 및 부모의 권리 옹호 부분에서는 의존적이고 미성숙하고 아동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성인과 같은 어떤 자유와 자유를 지닌 존재, 또 가치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아동 권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를 봤을 때 이 신적 유대 기초한 가족을 중시했고 국가 부권주의에서는 대안적 가족, 입양에 의한 가족에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시를 했고요. 이것이 아동의 선택에 반영된 가족을 중시하게 되고, 또 대안적 가족의 형태로 어떤 집단 가정이나 지역사회 보호 어떤 이런 걸 선호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또 아동 견해가 배제된 부모 자녀 관계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어떤 정책의 관점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부권주의에서 보는 입장, 그리고 뭐 또 이 아동의 권리에서 보는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어떤 자녀적 관점이나 제도적 관점이나 발달적 관점으로 또 이 아동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보다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그 아동의 어떤 정책을 펼쳐갈 때는 일단 국가의 어떤 책무를 두고 거기에 따라 민간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움직이는 방향인데, 이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자녀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아동의 복지를 얘기하면은요, 이것은 이 아동복지 정책을 이제 최후의 안전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이 이제 원래 아동을 책임져야 하고 또 가족이 또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가 최소한 이제 개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관점에서 이 복지 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아동, 이런 아동들한테는 어떤 복지 혜택이나 정책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지원이 또 절실한 부분이라 선별적으로 좀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어떤 사각지대 노인 부분한테
부분에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자녀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복지가 필요하면서 아주 취약한 이 소수의 아동에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어떤 빈곤 아동 구호, 시설 보호 유지의 어떤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 지금도 남아 있는 어떤 잔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정이나 보통의 가정은 굉장히 취약하기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환경의 아동이 있어요. 그런 아동한테는 보통의 아동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복지 혜택이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빈곤 아동 구호, 이제 시설 보호 유지 정책 이제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곧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잔여적 접근에서는 가족 책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이용에 따른 어떤 스티그마, 즉 낙인감이 사실은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가족과 어떤 시장 기능이 이제 실패했을 때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녀적 복지 관점이고, 또 아동 정책에서 어떤 우리가 제도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아동 복지를 어떤 보편적 권리를 본다는 거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정책으로. 그래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떤 특별한 경우만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동과 가정을 위한 어떤 기본 사회 제도다. 그래서 사회 제도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일단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죠. 오늘날 복지가 이제 제도적 관점이에요. 보편적인 복지인데, 이 보편적 복지가 어떤 사회적 권리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아동 양육은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가 굉장히 뛰어난 뭐 노르웨이나 어떤 뭐 북유럽이나 그런 나라, 특히 캐나다도 괜찮고, 그죠? 미국도 뭐 그래도 사회복지가 또 장애인 이렇게 특화된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상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가정을 위해서 아동 수당 같은 정책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내놓는다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는 굉장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복지가 특정 취약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도적 관점에서는 스티그마, 낙인 효과가 적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연대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어떤 사회가 공공정책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아동을 키운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요, 이 제도적 관점에 기반한 이 아동복지 정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휴가, 뭐 보육 지원 같은 제도 이런 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별적인 위급한 상황이었던 선별적인 복지, 그리고 사회 어떤 보편적인 복지, 그에 이제 우리가 또 발달적 관점으로 또 아동의 복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 지금 이제 강조되는 시각인데, 이것은요, 이 아동 복지를 어떤 사회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즉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이것을 단순 어떤 소비적 복지가 아니고, 이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주창하는 학자도 있고, 이 관점을 이제 주창한 학자가 제임스 미드글린에서 교재는 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와 경제 발전, 이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보자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복지가, 소비의 개념으로 이제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돈이나 현물을 받아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도 어떻게, 냉정히 말하면 소비의 개념인데,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바꾸자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발달적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면서 좀 봅시다. 자, 그럼 아동복지 정책적 관점의 국가의 역할은 사후였으나 이제는 사전, 사후, 사전에도 예방하고 사후에도 조치를 해주고 이제 이런 관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동 권리 보장에는 어떤 강제적이나 그 외에는 최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아동 권리에 어떤 해방형 입장에서 또 보고 있기도 한데, 국가 부권주의는 이제 옛날의 관점이라 볼 수 있겠죠. 선별주의 입장에서 어떤 국가 어떤 강제적 개입과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후 개념으로 봤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복지가 사후 개념이 아니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아동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소득 보장에 의한 방법,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이 있죠. 소득 보장에 의한 방법과 서비스 제공.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소득 보장, 이것은 현금 급여 외에 조세 혜택, 서비스 및 비용 혜택, 이런 각기 다른 형태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급여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선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취약계층에게는 또 특별히 더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육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또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 또 2022년 도입된 부모급여, 그래서 이제 자산 조사 없이 이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도 있고요. 또 장애아동 양육수당, 이것은 이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어떤 특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적 특성은 뭐 장애라든지 몸이 아픈 장애라든지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어떤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또 급여 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방법은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 예방 중심에 요즘에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관련 기능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상담, 문화 서비스, 또 지역사회 연계 이런 방법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책의 유형,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이 아동 정책의 유형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 정책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또는 대체 가정 서비스 정책이라든지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인지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사실은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원래 가정에서 잘 자라줘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정을 대체하는 어떤 보호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학대 이런 심각한 위험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보호 개입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이걸 보면 가족 유지가 최우선인데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다른 보육 정책이라든지 어떤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어떤 적극적 개입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에서는 가족 문화가 있고 가족 상담도 있고 가족 교육도 있고 또 가족 돌봄 나눔, 지역사회 연계, 또 다양한 가족 통합 지원 이런 서비스들이 다 가족센터에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센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족에 관계된, 아동과 가족에 관계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가족 통합 지원에서는 한부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조성 가족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부부들이 다 맞벌이를 거의 하시니까 맞벌이 가족, 또 장애아를 둔 가족이라든지 뭐 북한 이탈 주민, 또 군인 가족, 1인 가족, 재혼 가족, 이런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이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협의체 연계해서 센터 사업 유관 연계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화라고 해서 뭐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가족 여가 프로그램, 뭐 엄마 아빠 캠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자녀하고 같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캠프도 많아요. 방학 때는. 또 지역 참여 및 나눔 행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가족을 유지시키고 또 지원하는 정책으로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혼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부모 교육도 많이 하는데, 특히 남성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버지 교육, 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대상 돌봄 참여 및 자기 돌봄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집단 상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위기 시에 이제 이혼 전후 가족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 상담이 있고, 또 재혼 가족 상담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돌봄 나눔에는 이제 모두 가족 봉사단이라 해서 가족끼리 서로 봉사하고 품앗이가 자녀 돌봐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체가정 서비스는요, 일시적으로 가정 위탁, 친족 보호, 주거시설 보호 이제 이런 게 있고, 영구적으로는 이제 내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해서 키우는 입양이 있지요. 그래서 이 대체가정 서비스로 이제 입양 같은 경우는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이제 가정과 유사한 형태, 이런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 역사적으로 입양을 많이 시켰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주거시설 보호로 보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또 주거치료시설, 재활시설, 또 비행청소년 교정시설,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제가 사회복지 교수로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가면 이제 사회복지 2급을 여러분께서 취득하실 때 실습도 합니다. 실습을 할 때 제가 현장 실습을 이제 출장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동들만 있는 제가 공동생활 가정도 가봤어요. 그런 시설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나 이제 이런 시설을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견과 어떤 방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간판을 안 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싶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무슨 어린이들 거주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잘 자라면 좋은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런 시설을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 땅값이 떨어진다 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고 아주 굉장한 지역 이기주의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생활 과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동들은 간판을 못 달아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현장 실습을 갈 때 출장을 간다든지 가면은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해서 아동 정책에 대해서 가정이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입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생활시설에서 보호시설에서 살게끔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대체가정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는 이제 아동학대 조사 업무, 이 아동학대 조사를요, 이제 기초지자체 시군구로 이관을 해서 공무원이 이제 현장 조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또 경찰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또 법이 엄격해져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체포를 하게 돼 있죠. 옛날처럼 뭐 집안의 일이니까 하고 놔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고하면 즉시 출동을 하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것은 이제 2020년부터 24년 동안 이제 적용이 됐고요. 이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을 하고 또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 또 공정한 출발로 국가 책임을 강화를 했고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아동 정책에서 많은 또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제2차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부터 24년 또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요거까지만 보고 또 2차 시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